1980년 봄 아버지가 집을 떠난 날은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한유진은 거실 문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낡은 보스턴백 하나를 든 아버지 한만식은 대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 박영순이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새오빠가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사우디 리야드까지 비행기로 12시간이랍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으로 우리 모두 대학 갈 수 있어. 유진이 내도? 창동의 낡은 단층 집은 그날부터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무언가 단단하게 지탱하던 기둥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유진은 13살이었다. 중학교 1학년. 교복 치마가 아직 무릎 아래로 내려왔고 책가방은 어깨를 짓눌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부엌에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들거나 이웃집 부탁으로 옷을 수선했다. 엄마, 저 왔어요. 너 왔니? 손 씻고 간식 먹어.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유진은 곧 깨달았다.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던 사람, 저녁 6시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려 한다는 것을. 장남 태수는 21살이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빈둥거렸다. 덩치가 컸고 목소리가 컸다. 아버지가 떠난 후 그는 거실 소파를 차지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다. 유진아, 물 좀 갖다 줘. 명령이었다. 부탁이 아니었다. 차남 태웅은 19.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다. 과묵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막내 태호는 17.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학교보다 골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떠난 후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로를 의식하고 유진을 내려다봤다. 특히 태수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려 했다. 엄마, 저녁 메뉴 왜 이래? 고기 없어? 태수야, 아버지 돈 들어오기 전까진 아껴야지. 아버지. 없는 사람 애기는 왜 해?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다. 유진은 밥그릇을 들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태수가 어머니에게 반말을 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다. 5월 어느 오후 어머니가 이웃집 옷 수선을 맡아 외출했다. 유진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연필을 굴리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유진아. 태수였다. 뒤에 태웅과 태호가 서 있었다. 오빠 왜? 나와봐. 할 얘기 있어. 유진은 연필을 놓고 일어났다. 새 오빠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왠지 낯설었다. 거실로 나가자 태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 무슨 일인데?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응?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태웅이 팔짱을 꼈고 태호가 문을 닫았다.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나보고 동생한테 잘해주래. 내가 뭔 말 한 거야?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빠 믿어줘. 믿어줘? 야, 넌 여자애잖아. 여자애가 집안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 태수가 일어섰다. 유진은 뒤로 물러섰다. 태웅이 유진의 팔을 잡았다. 오빠 아파? 입 다물어. 아빠 없다고 내가 주인 된 줄 알아? 태수의 손이 유진의 뺨을 스쳤다.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다. 오빠의 손이 자신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엔 조심해. 엄마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새 오빠가 방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뺨이 얼얼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숙제를 하고 있었다. 유진아, 저녁 먹자. 네, 엄마. 밥상머리는 조용했다. 태수가 반찬을 집어 먹으며 말했다.
엄마, 내일 친구들 데려올게. 저녁 좀 차려줘. 알았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태수의 시선이 느껴졌다. 경고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실까? 편지는 언제 올까? 중동은 얼마나 먼 곳일까? 창밖으로 창동 골목의 불빛이 깜빡였다. 개 짖는 소리, 누군가 다투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뒤섞여 들렸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유진아,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목소리가 지금은 너무 멀리 있었다. 며칠 후 태수는 다시 유진을 불렀다. 이번엔 이유도 없었다. 그냥 불렀다. 그리고 밀쳤다. 유진은 벽에 부딪혔다. 태웅이 웃었다. 태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말리지 않았다.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 내가 있는 게 잘못이야. 여자의 주제에. 유진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꿨다. 세 개의 그림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의 첫 편지가 도착한 건 6월이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어 주었다. 리아드는 덥다. 하지만 일은 괜찮다. 곧 돈을 보낼 테니 애들 잘 챙겨라. 유진이도 잘 먹이고. 유진은 편지를 듣고 울었다. 어머니가 등을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곧 오신다. 참아라.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곧은 아주 먼 미래였다. 그리고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이 집에서 자신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월이 되자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태수는 이유를 만들지도 않았다. 심심하면 유진을 불렀다. 꼬투리를 잡았다. 밥을 늦게 먹었다고,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야, 이리 와봐. 유진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다. 태수의 방으로 들어가면 태웅과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 명이 번갈아가며 유진을 밀고 때렸다. 주먹은 아니었다. 손바닥으로, 발로, 때론 물건으로. 소리 지르면 죽는다. 태웅이 낮게 속삭였다. 엄마한테 말하면 너뿐 아니라 엄마도 다친다. 태호가 덧붙였다.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비명을 삼켰다. 눈물만 흘렀다. 어머니는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유진이 밥을 적게 먹어도 멍이 들어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도 어머니는 일에 몰두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이 들어올 때까지 벌어야 했다. 이웃집 옷수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부업, 시장에 나가 팔 반찬 만들기. 엄마, 나. 유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바빠서. 숙제는 했니? 응. 그래, 착하다. 오빠들이랑 잘 지내고. 오빠들이랑 잘 지내라. 유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알까? 오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8월 어느 날 유진은 태수의 방에서 나오다 넘어졌다. 갈비뼈가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찌릿했다. 태수가 발로 찬 자리였다. 유진은 벽을 짚고 일어나 자기 방으로 기어갔다. 괜찮니? 태호가 뒤에서 물었다.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괜찮아. 미안해. 됐어. 태호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다. 그는 다음 날도 똑같이 유진을 끌고 갔다. 태수와 태웅이 시키는 대로 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저 말일 뿐이었다. 9월 학교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낯설었다. 유진은 점점 고립되었다. 유진아, 요즘 왜 그래? 아픈 거야? 짝꿍이 물었다. 아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보건실 갈래? 괜찮다니까. 유진은 짝꿍을 밀어냈다. 친구가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웠다. 멍이 보일까봐, 다친 곳이 들킬까봐. 10월이 되자 유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머니가 물어도 고개만 끄덕였다. 밥을 먹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진아, 병원 가야겠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니? 밥 잘 먹어야지. 네. 하지만 유진은 먹을 수 없었다. 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그해 겨울 유진은 자기 방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창동 골목은 하얗게 덮였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어른들이 골목을 쓸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방은 지옥이었다. 오빠들이 다녀간 후였다. 유진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아니, 정말 부러졌을지도 몰랐다. 아빠. 유진은 작게 속삭였다. 아빠 언제 와요? 대답은 없었다. 눈만 소리 없이 내렸다. 유진은 그날 밤 결심했다. 참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아버지가 오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하지만 유진은 몰랐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81년 1월 유진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학교 가는 길이 멀어졌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배가 아팠다. 아니, 배 안쪽 어딘가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유진은 참았다. 학교에 가야 했다. 집에 있으면 오빠들이 또 불렀다. 유진아, 아침 먹어. 어머니가 상을 차렸다. 유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얼굴이 노랗다. 병원 가자. 괜찮아요. 유진은 일어서려다 그대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했다. 병원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울고 있었다. 엄마. 유진아.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큰일 날 뻔했대. 내부 출혈이래.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누가 그랬니? 학교에서 누가 때렸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처가 생겨?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반복적인 외상이래. 누군가 계속 때린 거라고.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회색이었다. 말해봐, 유진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동네 애들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불량배들이 괴롭혔어요. 학교 가는 길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믿는 얼굴이었다. 유진은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자식들을. 엄마가 찾아가서.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 유진아. 엄마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내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어. 어머니가 유진을 꼭 안았다. 유진은 그 품에서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오빠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말하면 엄마도 다친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어머니가 복도로 나갔다. 유진은 혼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금이가 있었다. 유진의 마음처럼. 복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한테 연락했어요. 곧 귀국하신대요. 아버지. 유진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온다. 그럼 모든 게 끝날까? 사흘 후 아버지가 병원에 왔다. 한만식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얼굴이 까맣게 탔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리야드의 사막과 건설 현장이 그를 바꿔놓았다. 유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유진은 그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아빠, 괜찮다. 이제 괜찮아. 아버지가 유진을 안았다. 유진은 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1년 만이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다. 누가 그랬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동네 불량배들이요. 유진은 준비한 거짓말을 다시 했다. 몇 명이나 되는데? 3명이요. 얼굴 알아? 잘 모르겠어요. 어두웠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유진아, 아빠한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실이에요, 아빠. 그래.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 결심한 얼굴이었다. 유진이 태어난 날 집은 조용했다. 삼형제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를 맞이하는 자세였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렸다. 잘 먹겠습니다. 태수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유진이 다친 거 알아? 네, 들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 동네 불량배들이라던데요. 태수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연기였다. 유진은 그걸 알았다. 너희 셋이 동생 못 지켜줬구나. 죄송합니다. 새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밥을 먹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오랫동안. 내일부터 내가 유진이 학교에 데려다 줄 거다. 당분간은. 네, 아버지. 밥상은 그렇게 끝났다. 유진은 아버지의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안전했다. 하지만 그날 밤 태수가 유진의 방문을 열었다. 야. 유진은 이불을 끌어안았다.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동네 애들이라고 했어. 잘했다. 계속 그렇게만 해. 알았지? 응. 아빠 앞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울거나 그러지 말고. 알았어. 태수가 나갔다. 유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도 두려웠다. 2월이 되었다. 아버지는 매일 유진을 학교에 데려다 줬다.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다.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걷는 시간이 좋았다. 유진아, 학교 어때? 괜찮아요. 친구들은? 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번 돈으로 대학 보낼 거다. 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것도 했다. 유진이 모르게. 창동 골목을 돌아다녔다. 불량배를 찾았다. 유진을 때린 3명을 찾으려 했다. 이 근처에 애들 괴롭히는 불량배 있어요? 아버지가 골목 어기 슈퍼 주인에게 물었다. 글쎄요. 요즘은 조용한데요. 중학생 여자애 셋이 때렸다는데.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아버지는 계속 물어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술을 마셨다. 드문 일이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유진이는 이제 괜찮아요.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래. 아버지는 잔을 비웠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뭐가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동네가 좁은데 불량배 셋이 애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누군가 봤을 텐데.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당신은 뭔가 알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3월 어느 날 아버지는 일찍 퇴근했다. 유진을 데리러 가려고. 하지만 차가 고장나서 걸어야 했다. 창동 골목 지름길을 택했다.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소리가 들렸다. 야, 유진이 그것 때문에 아빠가 난리래. 태수의 목소리였다. 그냥 조용히 있으래.
괜히 말했다간 우리 다 죽는다고. 태웅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멈춰섰다.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빠가 동네 애들 찾아다니던데. 웃기지? 태호가 웃었다. 유진이 그 거짓말 잘했어. 계속 그렇게만 하면 돼.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근데 형,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빠 집에 있으면 못 건드리잖아. 아빠 또 나가. 중동 다시 가야 돈 벌지. 그때까지만 참아. 아버지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새 아들이 놀라 돌아봤다. 아버지. 태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 했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진처럼 울렸다. 아버지, 그게 유진이가 너희가 때렸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예요. 태수가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갔다. 내 딸을 너희가. 아버지, 진정하세요. 태웅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주먹이 태수의 얼굴을 강타했다. 태수가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이 새끼들이. 아버지가 태웅을 잡아 벽에 내동댕이 쳤다. 태웅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태호가 아버지를 말렸다. 아버지가 태호를 밀쳤다. 태호가 넘어졌다. 유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부 출혈이야, 이 새끼들아. 동생을, 여동생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사람들이 나왔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태수가 바닥에서 빌었다. 아버지는 그를 내려다봤다. 증오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골목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새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유진은 집에서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유진을 불렀다. 유진아, 내 엄마, 아빠가, 오빠들이 진실을 알았어.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나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한테 손 못 댄다. 어머니가 유진을 안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몰라서. 아니, 모른 척해서. 어머니의 눈물이 유진의 어깨를 적셨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모든 것을 진술해야 했다.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다. 증거가 되었다. 태수, 태웅, 태호. 새 아들은 체포되었다. 폭행죄, 상해죄, 미성년자 학대. 재판은 빨랐다. 증거가 명확했다. 의료 기록, 유진의 진술, 아버지의 증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태수는 징역 3년, 태웅은 2년, 태호는 소년원 2년. 선고가 내려진 날 유진은 법정에 없었다. 집에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유진아, 이제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요? 창동을 떠나자. 새로운 곳으로. 네, 아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동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싶었다. 골목도 집도 기억도. 4월 가족은 짐을 쌌다. 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정리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비웠다. 유진은 자기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이곳에서 악몽을 꿨다. 이곳에서 울었다. 이곳에서 혼자였다. 안녕. 유진은 작게 속삭이고 방문을 닫았다. 이사 트럭이 떠난 날 창동 골목 사람들이 나와 지켜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아들들이 동생을 때렸다던데. 세상에. 오빠들이 어떻게.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유진은 트럭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골목이 멀어졌다. 창동이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길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오빠들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유진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유진은 알았다. 새 오빠는 이제 없다는 것을.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트럭은 북쪽으로 향했다. 일산.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아무도 모르는 곳. 과거가 없는 곳. 유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아직 겨울이었다. 어머니가 뒷좌석에서 중얼거렸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몰라서. 아버지가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이제 그만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지만 애들은, 그 애들은 없어요. 이제 우리한테 딸 하나뿐입니다. 냉정한 선언이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꼈다. 그리고 슬픔도. 일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새 집은 신도시 한 구석에 있었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말했다. 유진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창동의 집보다 밝았다. 유진아, 내 방은 저기야. 어머니가 방을 가리켰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으로 신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멀리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가 유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아빠.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새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옆방에 있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다. 세 개의 그림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다. 유진아. 아버지가 달려왔다. 불을 켰다. 괜찮아. 꿈이야. 그냥 꿈이야. 아빠. 응,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버지가 유진을 안았다. 유진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졌다. 미안하다, 유진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돈 벌려고 너를 두고 떠났어.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아버지도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아빠. 그래. 괜찮을 거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둘 다 알았다. 괜찮아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상처는 깊었고 치유는 느렸다. 일산의 첫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끝나지 않은 과거였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신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희망의 불빛일까 아니면 그저 불빛일 뿐일까? 유진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알게 될 것이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1982년 봄 일산은 공사장이었다. 유진은 새 학교로 가는 길에 크레인을 봤다.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뚫렸다. 먼지가 날렸다. 하지만 창동보다 나았다. 여기는 아무도 유진을 몰랐다. 전학생 한유진입니다. 교실 앞에 서서 인사했다. 아이들이 쳐다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기 빈자리에 앉아. 담임 선생님이 가리켰다. 유진은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다.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좋았다. 눈에 띄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래?
옆자리 여학생이 물었다. 이름은 민지였다. 아니, 괜찮아. 왜? 혼자 먹게? 응. 민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유진은 그게 고마웠다. 학교 생활은 조용했다. 유진은 말을 아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점심은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엔 책을 읽었다. 아이들이 다가오면 피했다. 저 애 좀 이상하지 않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상한 게 안전했다. 가까워지면 다칠 수 있었다. 집에서는 달랐다. 아버지가 있었다. 한만식은 중동 파견을 포기했다. 대신 국내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옮겼다. 월급은 절반이었다. 하지만 매일 집에 왔다. 유진아,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친구는 사귀었어? 아직이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저녁을 같이 먹고 숙제를 봐주고 밤에 악몽을 꾸면 달려왔다.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 말이 유진을 지탱했다. 어머니 박영수는 달랐다. 말이 없어졌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기계처럼 움직였다. 유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엄마, 밥 맛있어요. 다행이다.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유진은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부엌에서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조용히 숨죽여서.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았다. 이제 그만합시다. 과거는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유진이 매일 악몽을 꿔요. 내 탓이에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맞아요. 내가 외면했어요. 아들들만 믿었어요. 딸은 보지 않았어요. 유진은 문틈으로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도 고통받고 있었다. 1983년이 되었다. 유진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성적은 좋았다. 공부에 매달렸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유진아, 진로 상담 좀 하자. 담임 선생님이 불렀다. 네. 대학 가고 싶니? 네. 어느 과?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성적은 좋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창동에서 더 멀어질 수 있는 곳. 겨울이 왔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눈을 봤다. 일산의 눈은 창동과 달랐다. 더 깨끗했다. 아니, 그냥 다른 곳의 눈이었다. 유진아, 코코아 마실래? 아버지가 컵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아빠. 요즘 어때? 괜찮아요. 정말? 유진은 아버지를 봤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다. 정말이에요. 아빠 덕분에.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있었다. 유진은 알았다. 아버지도 상처받았다는 것을. 1984년 유진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일산의 신설 고등학교였다. 모든 게 새 것이었다. 건물도 책상도 친구들도. 나 서연이야. 너는? 명랑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유진이. 우리 같은 반이네. 잘 지내자.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말을 걸고 같이 밥 먹자고 했다. 유진은 처음엔 피했다. 하지만 서연은 끈질겼다. 유진아, 나 혼자 먹기 싫어. 제발 같이 먹자. 왜 나랑? 친구잖아. 우린 친구 아니야. 지금부터 친구야. 서연의 고집에 유진은 졌다.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편했다. 하지만 서연은 편한 사람이었다. 많이 물어보지 않았다. 유진아, 넌 왜 말이 없어?
원래 그래. 창동에서 왔다며. 거기는 어때? 유진의 손이 멈췄다. 그냥 평범해. 그래? 나 일산이 좋아. 새로 생긴 곳이라 뭔가 설레지 않아? 응. 유진은 서연이 고마웠다. 과거를 파고들지 않았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유진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학 소설이었다. 주인공이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였다. 그 책 재밌어? 남학생이 물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응. 나도 읽어봤어. 마지막이 좀 슬프지. 슬프지만 희망적이야. 그래? 난 그냥 슬펐는데. 남학생이 웃었다. 유진도 작게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나 강준혁이야. 3학년. 한유진. 2학년. 반가워. 준혁은 자주 도서관에 왔다. 유진도 자주 왔다. 둘은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유진아, 대학 어디 갈 거야? 서울 어딘가. 나도. 공대 갈 거야.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멋지네. 넌? 뭐 하고 싶어?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냥 살고 싶어. 살고 싶다. 응. 그냥 평범하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은 꿈이야. 1985년 봄 준혁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 공대였다. 유진은 아직 고3이었다. 유진아, 대학 가서도 연락하자. 응. 진짜야.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거 잊지 마. 아니죠. 준혁이 떠난 후 유진은 더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에 가야 했다. 서울로 가야 했다. 겨울 유진은 대학 입시를 치렀다. 붙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문과였다. 유진아, 축하해. 아버지가 유진을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이제 대학생이구나. 우리 딸이. 어머니도 울며 웃었다. 잘했어, 유진아. 정말 잘했어. 유진은 가족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오랜만이었다. 1986년 봄 유진은 대학생이 되었다. 서울로 통학했다. 기차를 타고 1시간. 멀었지만 괜찮았다. 창동과는 더 멀어졌다. 대학은 자유로웠다. 아무도 유진을 몰랐다. 과거를 묻지 않았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새내기 환영회 올 거지? 과 선배가 물었다. 글쎄요. 와야지. 친구 사귀려면. 유진은 고민했다. 하지만 갔다.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나 민수야. 같은 과네. 유진이에요. 일산에서 온다며. 나 김포야. 우리 같은 경기도민이네. 민수는 유쾌했다. 유진은 그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다. 대학 생활은 바빴다. 수업 과제 모임. 유진은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렸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보다 나았다. 가을 어느 날 캠퍼스에서 누군가를 봤다. 유진아. 강준혁이었다. 3년 만이었다. 준혁 오빠. 오빠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둘은 웃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나도. 공대가 생각보다 힘들어.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넌? 대학 어때? 좋아. 자유로워. 준혁은 유진을 가만히 봤다.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고등학교 때보다. 유진은 웃었다. 준혁의 말이 맞았다.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다. 캠퍼스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해, 꿈에 대해. 유진아,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취직? 난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될 거야. 넌 정말 하고 싶은 거 없어?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평범한 삶. 그게 하고 싶어. 평범한 삶? 응.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 오고. 그런 거.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어려운 거지. 맞아. 어려워. 1987년 겨울 유진은 준혁과 데이트를 했다.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유진아, 추워? 조금. 준혁이 자기 목도리를 풀어 유진에게 둘러줬다. 고마워. 당연하지. 둘은 한강을 걸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유진아. 응? 나한테 편해? 유진은 준혁을 봤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응. 편해. 그럼 됐어. 왜? 난 내가 편한 사람이고 싶어서. 유진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1988년 봄 둘은 연인이 되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준혁은 유진의 속도에 맞췄다. 재촉하지 않았다. 유진아, 괜찮아. 천천히 가자. 고마워. 뭐가?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야.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언젠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과거를. 상처를. 여름 어느 날 유진은 결심했다. 오빠 할 말 있어. 응, 말해. 내 과거에 대해서. 준혁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듣고 있어.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창동에 대해, 새 오빠에 대해, 폭력에 대해, 도망에 대해. 모든 것을. 준혁은 가만히 들었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끝까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유진이 말을 끝냈다. 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유진은 두려웠다. 준혁이 떠날까봐. 유진아. 응. 힘들었겠다. 응. 혼자서 다 견뎠구나. 아빠가 있었어. 그래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준혁이 유진을 안았다. 꽉. 고마워. 말해줘서. 안 무서워? 나 같은 사람. 무슨 소리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살아남았잖아. 유진은 준혁의 품에서 울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완전히 안겼다. 나 곁에 있을게. 평생. 준혁의 약속이었다. 유진은 믿었다. 1989년 가을 유진은 대학교 4학년이 되었다. 취직 준비를 했다. 준혁은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다. 유진아, 나 붙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이제 월급쟁이야. 멋있어. 준혁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졸업하면 결혼하자. 응? 너무 빨라? 유진은 준혁을 봤다. 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시간이 더 필요해? 아니. 좋아. 진짜? 응. 결혼하자. 준혁이 유진을 안아 올렸다. 둘은 웃었다. 캠퍼스 한가운데서. 겨울 유진은 부모님께 준혁을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이 정중히 인사했다. 아버지 한만식은 준혁을 오랫동안 봤다. 시험하는 눈빛이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유진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있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유진이한테 들었습니다. 과거를. 저는 유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박영순도 울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밥을 먹었다. 유진, 준혁, 아버지, 어머니. 넷이서. 이제 새 가족이 생기는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네, 아버지. 행복해라, 유진아. 네, 행복할게요. 유진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일산의 겨울이었다. 창동의 겨울과는 달랐다. 이제 유진은 알았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는 시작되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유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1990년 봄 유진은 결혼했다. 소박한 예식이었다. 일산의 작은 예식장. 하객은 많지 않았다. 준혁의 가족, 유진의 부모, 대학 친구 몇 명. 그것으로 충분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만식이 유진의 팔을 잡았다. 버진 로드를 걸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유진아. 네, 아빠. 행복해야 한다. 네, 꼭 행복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단 앞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진을 보고 웃었다. 눈가가 붉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선언 후 준혁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유진도 속삭였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신혼집은 일산 신도시 한 구석 작은 아파트였다. 24평. 창문으로 호수공원이 보였다. 우리 집이다. 준혁이 유진을 안아들고 문턱을 넘었다. 무거워. 내려줘. 아직 멀었어. 둘은 웃었다. 거실에 내려놓으며 준혁이 말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응. 유진은 집 안을 둘러봤다. 작았지만 따뜻했다. 창동의 집과 달랐다. 여기는 안전했다. 하지만 그날 밤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 발신이었다. 유진은 봉투를 보고 손이 떨렸다. 준혁이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뭔데? 새 오빠 중 한 명이야. 막내. 읽을 거야? 유진은 망설였다. 그리고 뜯었다. 누나에게. 나 태호야. 출소했어. 8년 만이야. 만나고 싶어. 사과하고 싶어. 연락 주면 좋겠어. 짧은 글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이 물었다. 모르겠어. 무서워. 안 만나도 돼. 내 선택이야. 유진은 편지를 구겼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안 만날 거야. 끝난 일이야.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밤에 유진은 악몽을 꿨다. 오랜만이었다. 세 개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렸다. 유진아, 괜찮아. 준혁이 유진을 깨웠다. 꿈이야. 그냥 꿈이야. 오빠. 응. 나 여기 있어. 유진은 준혁의 품에 안겼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1991년 여름 유진은 임신했다. 정말요? 유진이 의사에게 물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진은 병원을 나와 준혁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아기 생겼어. 진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우리 아기. 지금 간다. 준혁이 회사를 조퇴하고 달려왔다. 유진을 안아 올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유진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임신은 쉽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유진은 집에 누워 지냈다. 준혁이 퇴근하면 유진을 돌봤다. 배고파? 조금. 뭐 먹고 싶어? 죽. 준혁이 부엌으로 갔다. 서툴게 죽을 끓였다. 타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다 먹었다. 맛있어. 거짓말. 진짜야. 둘은 웃었다. 가을이 되자 배가 불렀다. 유진은 거울을 봤다.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기적 같았다. 아빠 손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정말이니? 네, 건강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알았다.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1992년 초봄 유진은 딸을 낳았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유진은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눈을 뜨고 유진을 봤다. 안녕. 유진이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준혁이 옆에서 울었다. 고마워 유진아. 나도 고마워. 아기 이름은 지우였다. 지워질지 있을 우. 과거를 지우고 새 친구가 되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육아는 힘들었다. 밤마다 지우가 울었다. 유진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준혁이 도왔지만 부족했다. 유진아 괜찮아? 피곤해. 내가 오늘 밤 볼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유진은 점점 지쳐갔다.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다. 유진아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너 요즘 안 웃어. 준혁의 말이 맞았다. 유진은 웃지 않았다. 웃을 수 없었다. 내가 나쁜 엄마인가 봐. 무슨 소리야? 지우가 계속 울어. 내가 못해서 그런가 봐. 아니야. 아기들은 다 그래.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유진이 울었다. 준혁이 안았다. 자격 있어. 너는 훌륭한 엄마야. 어머니 박영순이 일산으로 왔다. 지우를 돌보기 위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지우를 안았다. 능숙했다. 지우가 울음을 멈췄다. 봐 할머니가 최고지? 어머니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엄마. 응? 괜찮아졌어요? 뭐가? 예전 일.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아질 수 없어. 하지만 살아야지. 너도 나도. 네. 유진아 이제 우리 앞만 보자. 네 엄마. 어머니의 도움으로 유진은 회복했다. 천천히 조금씩. 1994년 유진은 둘째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준서. 준혁의 준 서로의 서. 이번엔 쉬웠어. 유진이 웃었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엄마 닮았어. 다행이네. 나 닮았으면 큰일 날 뻔. 준혁이 장난쳤다. 유진이 옆구리를 찔렀다. 뭐라고? 농담이야. 가족은 조금 더 커졌다. 4명이 되었다. 1997년 유진은 셋째를 낳았다. 또 딸이었다. 이름은 현아.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 3명이나 건강하게 낳았다고. 유진이 준혁에게 말했다. 너는 강한 사람이야. 오빠 덕분이야. 우리 덕분이야. 아파트는 좁아졌다. 준혁이 대출을 받아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일산 신도시 중심가 32평 아파트.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지우가 소리쳤다. 8살이었다. 우와 넓다. 준서가 뛰어다녔다. 5살. 현아는 유진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직 돌도 안 됐다. 행복하다. 유진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1999년 준혁이 승진했다. 부장이 되었다. 월급이 올랐어. 정말?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비밀. 준혁이 장난쳤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준혁이 밤낮 없이 일한다는 것을.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우리 애들 교육시켜야지. 건강이 먼저야. 알아. 조심할게. 2000년 가족은 강남으로 이사했다. 대치동. 준혁이 대출을 받고 저축을 털어 산 아파트였다. 40평. 여기가 대치동이야? 지우가 물었다. 10살이었다. 응. 학교 좋은 곳이야. 나 전학 가기 싫어. 금방 적응할 거야. 유진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여기 좋아? 응. 나쁘지 않아. 사실 유진은 두려웠다. 강남. 창동과 너무 달랐다. 부자들의 동네였다. 유진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적응했다. 천천히.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갔다. 처음엔 위축됐다. 다들 자신감 넘쳤다. 어머니 남편분은 뭐 하세요? 엔지니어예요. 대기업에. 아, 그러시구나. 저희 남편은 의사예요. 네, 멋지시네요. 유진은 작아졌다. 하지만 참았다. 아이들을 위해. 엄마 학교 어때? 지우가 물었다. 재밌니? 그냥 그래. 애들이 공부만 해. 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지우는 성실했다. 준서는 영리했다. 현아는 밝았다. 유진은 새 아이를 보며 행복했다. 2003년 아버지 한만식이 쓰러졌다. 뇌졸 중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완치 가능한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유진은 매일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나를 지켜줬잖아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석 달 후 아버지는 조금 회복했다. 말을 할 수 있었다. 어눌했지만. 진. 내 아빠. 행복. 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웃었다. 유진도 웃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 야. 내가 강해서. 야. 아빠가 지켜줘서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유진을 봤다. 오랫동안. 200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일산의 이웃, 준혁의 직장 동료, 유진의 친구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인사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영웅이셨어요. 지우가 말했다. 15살이었다. 응? 엄마가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는 중동에서 건설 영웅으로 일하시다가 순직하셨다고. 유진은 멈칫했다.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다. 맞아. 할아버지는 영웅이셨어. 나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지우가 다짐했다. 유진은 지우를 안았다. 거짓말이지만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을 과거의 어둠에서 보호하는 울타리였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고마워요. 나를 구해줘서. 사랑해요. 장례를 마치고 유진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가방 속에 편지가 있었다. 중동에서 보낸 편지들이었다. 유진은 한 장을 펼쳤다. 유진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대학 보낼 거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 소원이다. 유진은 울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네, 아빠. 행복하게 살게요. 2007년 지우가 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정말? 축하해. 유진이 지우를 안았다. 할아버지께 보고 드리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엄마, 나 열심히 살게요. 할아버지처럼. 그래. 넌 잘할 거야. 유진은 지우를 보며 생각했다. 아이들은 과거를 모른다. 새 오빠도 창동도 폭력도. 그저 행복한 가정의 아이들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009년 준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현아는 중학생이 되었다. 유진은 새 아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지우가 말했다. 대학생이 되어 더 성숙해졌다. 그래? 네.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가? 너희들 덕분이야. 엄마가 최고예요. 지우가 유진을 안았다. 유진은 지우의 품에서 울컥했다. 사랑해, 지우야. 나도 사랑해요, 엄마. 강남 사모님. 사람들이 유진을 그렇게 불렀다. 유진은 그 호칭이 낯설었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창동의 유진이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이었다. 2010년 유진은 40이 되었다. 생일 축하해. 준혁이 케이크를 가져왔다. 고마워. 소원 빌어. 유진은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아이들이 건강하길. 준혁이 곁에 있길. 촛불을 불었다. 아이들이 박수쳤다. 엄마, 소원 뭐예요? 현아가 물었다. 비밀. 알려주세요. 나중에. 유진은 웃었다. 가족을 봤다. 준혁, 지우, 준서, 현아.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다. 내가 가진 전부야. 유진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너희가 내 전부라고. 엄마도 우리 전부예요. 지우가 대답했다. 유진은 가슴이 벅찼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그날 밤 유진은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다. 창동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잘 살았어. 유진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잘 살았어. 준혁이 뒤에서 안았다. 뭐라고 혼잣말해?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다 들었어. 그럼 물어보지 마. 둘은 웃었다. 유진아. 응? 사랑해. 나도.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다.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살아남았다. 행복을 찾았다. 가족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준혁의 품에 기댔다. 안전했다. 따뜻했다. 사랑받았다. 창동의 괴물들은 이제 없었다. 유진이 이겼다.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2025년 가을, 한유진은 73이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손자 준민이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16살. 할머니, 이거 봐요. 재밌어요. 뭔데? 유튜브요. 유진은 화면을 봤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손자가 웃으니 괜찮았다. 할머니는 옛날엔 뭐하고 놀았어요? 그냥 골목에서 놀고. 심심하지 않았어요? 심심할 틈이 없었지. 유진은 미소 지었다. 창동의 골목이 떠올랐다. 이제는 멀고 희미한 기억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딸 지우가 들어왔다.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정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어서 와. 준민이 할머니 괴롭히면 안 돼. 안 괴롭혔어요. 그렇죠, 할머니? 응. 착하지. 유진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왔어요? 응. 괜찮대. 정말요? 다행이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아직 엄마 필요해요. 알아? 오래 살게. 약속이에요. 모녀가 손가락을 걸었다. 어렸을 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며 지우가 물었다. 엄마 요즘 기분 어때요? 좋아. 진짜요? 응. 평화로워. 그게 다행이에요. 지우는 알고 있었다. 엄마의 과거를. 대학생 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해줬다. 3명의 외삼촌에 대해, 창동에 대해.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무엇을? 그때 일들여. 유진은 칼질하던 손을 멈췄다. 후회는 없어. 살아남았으니까. 엄마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유진은 딸을 봤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 다 지난 일이야.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유진이 지우를 안았다. 딸의 등을 토닥였다. 저녁 식사 후 유진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대치동 거리는 조용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누나. 낯설지만 동시에 낯익은 목소리였다. 유진의 손이 떨렸다. 태호야? 응. 나야. 막내 오빠였다. 40년 만이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지우 번호로 연락했어. 만나고 싶다고. 지우가 누나 번호 줬어.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지우가 그랬구나. 만나서 뭐하게? 사과하고 싶어. 제대로. 이제 와서? 늦은 거 알아. 하지만 꼭 하고 싶어.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생각해 볼게. 부탁이야, 누나. 전화를 끊고 유진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별이 없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랬다. 태호. 세 오빠 중 막내. 그나마 양심이 있던 아이. 소년원을 나와 조용히 살았다고 들었다. 형들과 달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만나야 할까? 유진은 자문했다. 과거는 끝났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언제나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다.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말했다. 태호가 전화했어.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뭐래? 만나고 싶대. 사과하고 싶다고. 만날 거야? 모르겠어. 준혁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내 결정을 따를게. 하지만 무리하지 마. 알아?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오랜만에 과거가 찾아왔다. 창동 골목 새 오빠의 얼굴 어두운 방 공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유진은 더 이상 13살 소녀가 아니었다. 73세 생존자였다. 일주일 후 유진은 태호를 만나기로 했다.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중립적인 곳. 사람들이 많은 곳. 누나. 태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57살. 머리가 희끗했고 어깨가 구부정했다. 평범한 중년 남자였다. 오래간만이다. 유진이 앉았다. 거리를 두고. 응. 정말 오래됐어. 어떻게 살았어? 그냥. 공장 다니고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가족은? 없어. 결혼 못했어. 태호는 손을 비볐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누나 나. 말해. 미안해. 짧은 사과였다. 유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미안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 없어.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유진은 한강을 봤다. 물이 천천히 흘렀다.
태수랑 태웅은? 형들? 모르겠어. 출소하고 연락 안 해. 그렇구나. 누나는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다행이다. 태호가 울었다. 조용히 어깨를 떨며. 누나가 행복해서 다행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지 못해서 미안해. 유진은 태호를 봤다. 불쌍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없었다. 태호야. 응. 나 너 용서 안 해.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알아. 평생 용서 안 할 거야. 그래도 돼. 당연해.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아. 이미 했으니까. 복수? 유진이 미소 지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미소였다. 내가 잘 사는 게 복수야. 너희가 망가뜨리려던 내가 행복한 게 복수야.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세 자녀 키웠어. 다들 훌륭해. 손주들도 있어. 강남에 살고 건강하고 사랑받아.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희가 죽이려던 나는 안 죽었어. 더 강해졌어. 누나.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 나 이미 이겼어. 유진이 일어섰다. 잘 살아. 건강하게. 누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유진은 돌아섰다. 태호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걸어가며 유진은 속삭였다. 잘 가 과거야. 집에 돌아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땠어요? 괜찮았어. 정말요? 응. 끝났어. 완전히. 지우가 유진을 안았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편해. 그날 밤 유진은 깊이 잤다. 악몽 없이. 오랜만이었다. 2025년 겨울 유진은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엄마 꼭 써야 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남기고 싶어. 힘든 기억인데. 그래서 써야지.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야. 유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천천히 타이핑했다. 나는 한유진입니다. 1952년생. 창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작이었다. 긴 이야기. 겨울이 깊어졌다. 유진은 매일 조금씩 썼다. 창동 오빠들 폭력, 도피, 일산, 사랑, 결혼, 아이들, 승리. 이건 용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진은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이건 용서 없이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권리는 있습니다. 나는 그 권리를 찾았습니다. 자서전을 마치고 유진은 출판사에 보냈다. 몇 달 후 책이 나왔다. 제목은 생존자의 평화였다.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서평이 나왔다.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픔을 말해주셔서. 유진은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2026년 봄 유진은 강연 요청을 받았다. 엄마 안 하셔도 돼요. 지우가 말했다. 아니야. 하고 싶어.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괜찮아. 강연장은 작았다. 50명 정도. 대부분 여성이었다. 유진은 단상에 섰다. 떨렸지만 말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은 일입니다. 유진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고통에 대해, 침묵에 대해, 생존에 대해. 저는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용서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울고 있었다. 선생님, 저도 언니한테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그랬구나. 언니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안 그래도 돼. 유진이 여성의 손을 잡았다. 내 행복이 먼저야. 용서는 나중 일이야. 아니면 안 해도 돼. 여성이 더 세게 울었다. 유진이 안아줬다. 괜찮아.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날 유진은 많은 사람을 안아줬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침묵했던 사람들을. 집에 돌아와 준혁이 말했다. 오늘 멋있었어. 봤어? 응. 뒤에서 지켜봤어. 왜 말 안 했어? 방해하기 싫어서. 준혁이 유진을 안았다. 자랑스러워. 고마워. 평생 내 편이야. 알아.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렸다. 2027년 여름 유진은 증손주를 봤다. 지우의 딸 준민의 딸. 이름은 서연이었다. 할머니 증손녀예요. 지우가 아기를 안겨줬다. 어머. 유진은 서연을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안녕 서연아. 서연이가 할머니 닮았어요. 그래? 네, 예뻐요. 유진은 서연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모를 것이다. 증조할머니의 과거를, 창동을, 폭력을, 그냥 사랑만 알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잘 자라라. 유진이 속삭였다. 사랑받으며. 가을이 왔다. 유진은 병원 검진을 받았다. 건강하십니다. 의사가 말했다. 정말요? 네. 75세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다행이에요. 특별한 비결 있으세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행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비결이네요. 의사가 웃었다. 병원을 나오며 유진은 하늘을 봤다. 높고 푸르렀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나 잘 살았어. 유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말 잘 살았어. 집으로 가는 길 유진은 창동 쪽을 봤다. 멀리 북쪽. 이제는 개발되어 다른 모습이 되었을 골목. 안녕. 유진은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이제 정말 안녕. 그리고 돌아섰다. 강남 쪽으로. 집으로. 가족에게로. 저녁 식사 자리에 가족이 모였다. 준혁, 지우, 준서, 현아, 손주들, 증손주.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할머니를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유진은 가족을 둘러봤다. 웃는 얼굴들.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워요. 다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지우가 대답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덕분에 내가 있어. 진심이었다. 가족이 유진을 살렸다. 사랑이 유진을 구했다. 밤이 깊었다. 모두가 돌아가고 유진과 준혁만 남았다. 피곤해? 조금. 쉬어. 같이 있자.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잡았다. 후회 없어? 준혁이 물었다. 없어. 너는? 나도 없어. 너랑 살아서 행복했어. 나도.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오빠. 응? 고마워. 날 구해줘서. 내가 뭘 구했어? 넌 스스로 일어섰어. 그래도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준혁이 유진의 머리에 키스했다. 우리 잘 살았어. 응. 정말 잘 살았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반짝였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 유진의 삶도 그중 하나였다. 특별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그냥 하나의 삶. 하지만 유진에게는 전부였다.
싸워서 얻은 살아남아서 지킨 사랑으로 채운 삶. 평화로워. 유진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이제 평화로워. 정말로. 준혁이 유진을 안았다. 유진도 준혁을 안았다. 용서는 없었다. 하지만 평화는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승리도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삶이었다. 계속되는 평범한 삶.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유진은 잠들었다. 준혁의 품에서, 집에서, 안전한 곳에서. 꿈은 없었다. 악몽도 없었다. 그저 깊은 잠이었다. 생존자의 잠. 이긴 자의 평화.